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거의 봄의 기색이 아주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코트 입지 않고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많이 늘었더군요. 오늘은 이제 선거 40 총선 마당극 4막 1장 5막으로 가지 않고 4막 1장 하겠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무슨 이낙연 등등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세계에서 굉장한 전쟁이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네타냐후라는 굉장한 보수 우익입니다. 아주 국가주의자, 국가지상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살인극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호불호를 떠나서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대량 학살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3, 4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세의 10계명 등등으로 해서 애굽의 탄압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30년의 그 여정을 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때로는 상당히 감동 깊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아주 그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한 그 가나안 복지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의 유랑 그리고 또 나치 치하에서 뭐 몇백만 명의 그 가스 처리 시설에서 민족이 희생되고 유린당하고 하시면서도 그들이 가지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고향을 돌아간다 하는 끝없는 그 어떤 민족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끔 해서 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어떤 땅을 2000년 전에 자기 하나님이 이건 네 땅이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2000년 후에도 계속 그 영국권을 주장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 팔레스타인도 살고 무슨 뭐 중동 사람들도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하마스 치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 상태 한 140만여 명이 피난민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언제 24시간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민간인 지역에다 그래서 사정없이 공습하고 폭탄해버리는 아주 아비규환의 사회에서 사는데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할지언정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마스를 동정하는 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꼭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차제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요걸 좀 먹더라도 적당히 넘어가서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국수주의야말로 인류의 평화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 문제. 우선 주이시 유태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든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성인들 월드 그 스탁마켓, 뉴욕 스탁마켓, 학계 그리고 뭐 세네터 상원에 주이시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바이든이 함부로 못해.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그나마 빨리 뭘 좀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휴전하자 그런 얘기도 한참 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로 엊그제도 28,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해서 공중 투하를 시켰더라고요.
그 최소한도의 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인데, 한때 이제 또 요새 그 북라파 쪽에 나토 있죠? 나토가 이제 어물어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EU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스웨덴이 나토에 가담했습니다. 스웨덴은 원래 중립국가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의 연대가 딱 유럽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의 국방상이 무슨 크림반도 폭파해버리는 그런 화상회의를 한 것을 러시아에서 도청해가지고, 그건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크림대교 아시죠?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만든 겁니다. 18.1km 철도교인데, 그중에 철도는 16.9km고 나머지는 이제 도입부고, 그런데 한때 그걸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셨는데, 일부를 때렸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이나 해명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하고 여기를 차지하려고 아우성 치니까 이게 일종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이죠. 이건 종교 문제는 꼭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서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가 참 아우성입니다. 지금도 어디 가선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3차로는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남북한의 문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략가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 북한 쪽으로 와서도 김정일이가 벌리는 어떤 뭐랄까 일종의 어떤 자폭적인 행세, 그리고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 문제고 뭐 이런 거 일체 말 안 하겠다. 니들하고는 통일하고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 국가기관 중에 통일들은 기관 다 없애버렸어. 뭐 통일 전선 이런 기관 다 없애버리고 통일들은 다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적대 국가로 취급을 하고 맨날 그냥 빵빵 미사일 쏘대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기는 뭐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일조유사시에 옛날 제2의 6.25 같은 것이 벌어질 경우에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김정은이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벌려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부의 어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같이 보이기도 하고, 북한 내부는 정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 얘기, 그 정보 전문가들 보면 내부 모순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상황이 전세가 뒤죽박죽 복잡 케오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도 이제 돌아옵니다. 선거도 이거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의 뭐라고 할까? 주역이라고 할까? 빛나는 변신줄과 아주 그저 파노라마 같은 그 연극을 잘 벌리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의 주역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싹 치우잖아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숙청을 한다고 할까?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의 어떤 사법상의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일종의 내놓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자는 거죠. 막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본인도 질문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좀 저 사람 정말 안 돼 하는 사람도 가끔 없어져요, 하나씩.
예를 들면 제가 한 2, 3주 전에 정유라 양이 무슨 뭐 안민석 의원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그 오산에서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뭐 1,500만 원 등록비를 모금한다고 해서 제가 20만 원 보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재명이가 김경재의 뜻을 알아서 그러지 싹 그 원천 모의로 없애버렸어요. 안민석이는 출마 여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이가 또 알아서 기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민석은 오산에서 5선으로 끝쳐야 한다 하고 제 주장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마 정윤아 양은 그것 때문에 상당수 모금을 했을 겁니다. 모금을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이 한동훈이가 지금까지의 그 공천 과정은 솔직하게 말하면 비교적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한 5, 6%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대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럴 때 허점이 있는 겁니다. 허점이 어제 오늘 제가 이에 관계된 공병호 박사의 글도 그 유튜브도 올렸고 또 그와 관련된 더 카르텔 그 선거 부정에 대한 그 영화도 제가 기록용으로 올리고 다 올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너무 복잡하게 많이 벌릴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선거관리관의 도장을 자기 도장을 찍자 하는 날. 그게 14,000 몇 명이죠? 한번 찾아봐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찾아서 했죠. 14,400명. 전국의 투표소가 14,400개입니다. 그게 14,400개에 근무하게 되는 선거관리관이 딱 보고 갑돌이 하면 그리고 자기 도장 딱 찍어서 투표지를 주는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도장 안 된다. 인쇄 날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갑돌이면 갑돌 도장 파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인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 여러분, 세상에 날인을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이걸 찍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185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칙 80조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 날인할 수도 있다 하는 부대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죽자 사자하고 인쇄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족보가 뭐냐 이거예요. 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보도와 인터뷰를 보자면 이거 관리관이 날인해야 한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한동훈 비회장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걸 하나 잡지를 못합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사무총장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총장 뭐 하는 거예요? 그 앉아서. 거기 앉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간부들한테 휩쓸려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 나라야 막걸리야 이게. 예?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다 양보하고 무슨 사전선거 하는 것도 뭐 하고 다 그래도 불가피하면 투표 관련해 도장
생도장, 자기 도장 찍는 그것만을 해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무슨 놈의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좀 억지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이것을 인쇄날인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의심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쪽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쫄딱 망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거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예? 왜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가 있습니다. 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어요. 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해서 모른 체 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그 관리권의 날인으로 바꾸는 거 바람직하다. 얘기해야죠. 왜 감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가 뭐라고 그걸 거부합니까? 그걸 못 해갖고 무슨 뭐 다른 거 뭐 의사 무슨 정원 드린다는 얘기만 열심히 들어. 물론 그 인기 있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딴소리 딱 하고 민생 문제하고 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하는 게 민생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인쇄날인을 주장하는 이런 제도가 가능합니까? 이 천하의 웃음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웃음거리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비례대표를 뭐 저쪽에서 만든다고 뭐 난리 법석을 치니까 비판을 하더니 자기들도 쓰고 보니 이제 비례대표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뭐 비례대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몰랐는데 뭐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비례대표하고 지금 현재 공관위원장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장도 또 겸임한다고 돼 있고 그 대표는 누군지 모르지만 대표는 한동훈이가 됐건 누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비례대표에 이제 이 소위 원외정당이라고 할까 군소정당이란 말이 좀 듣기가 좀 거부하니 원외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넣어달라고 난리 법석을 쳐. 지금 이재명의 경우 여러분 아시죠? 약 20명 정도 47명에서 1명 줄어서 46명 됐죠? 선거구 조정 때문에. 그럼 한 20명은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해서 20명 중에서 10명을 확실한 친북, 종북 사람들에게 양보했어요. 울산 북구에 지역구까지도 하나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성심을 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나간다면 적어도 10명 가까운 종북 주사파, 소위 이석기 전 의원의 동지들, 그 후배들이 국회에 한 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자유당 시절에 김약수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이후로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회에 북한 프락지 그룹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승부를 건 것은 내가 권한이 있는 한 당신들에게 적어도 10명에 가까운 당신들의 동지 행동원을 국회에 집어넣겠소 하고 북한에 내놓고 공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잡거나 감옥서 넣거나 할 때 당신들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북한에 가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뭐 누구누구 만나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충성맹세나 우정맹세는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하는 지금까지 그 후에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요새 지금 풍비 박산이 돼가지고 깨졌어요. 많이 깨졌는데 우선 깨져갖고 나온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이재명이하고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다 해서 나왔어요.
보따리 사가 나와서 제3정당을 만든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먼저 걸어가지고 이 대표 이왕 만들려면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섞어서 만드는 그야말로 정확한 제3 세력을 만들어라. 그러면 한국 의정서에 당신은 이름이 날 것이다. 만약에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혹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큰 경사가 생기면, 겹경사, 기적이 생기면 당신은 역사에 좋은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고 내가 축복했어요. 축복해서 그 여야 정당에서 이준석 얘기야. 이준석은 중도 우파의 대변자가 절대 못 된다. 이준석 개인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못 된다. 너희들 절대 같이 못 갈 것이다. 근데 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지금 속도를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봐라. 가보지만 그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대안은 있어. 그래서 대안은 솔직히 말해서 좀 미미하고 흩어져 있지만은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가 순식간에 건전한 중도 우파 원외정당 사람들 모아서 청구해 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얘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엊그제 3.1절 105주년에 가서 뭘 냈는데 그거 좀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 아니 밑으로. 그래서 이제 쭉 올려가지고 좀 내려. 위로 오케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3.1 정신이 4.19를 거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60년의 4.19 혁명으로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5.18 민주주의 이념을 헌법 개정할 때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니까 5.18 문제 지금 벌어진 것에 아무 흠결도 없고 문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다 비슷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잠을 잤는지 전화가 없고 어제 아침 정확하게 새벽 7시 전화가 착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한 1, 2분 사이에 전화해서 여보시오 이 대표 당신 광주 5.18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헌법조문 넣어야 한다는 게 당신 지론이요? 하고 물었더니 왜요 김선배는 다르십니까? 난 다르지. 나는 5.18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동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무슨 코맨더가 왔다거나 하는 그런 주장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그건 앞으로 조사해 봐야 돼. 응? 조사해 봐야 돼. 그러나 모든 이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북한이 전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 응? 4.19 때도 내가 알기로는 북한 첩자들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당연하겠지. 그러나 4.19 때는 지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보고도 하고 뭣도 하고 했겠죠. 5.18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걔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처음에 5.18이 벌어졌을 때에 광주 충장로 거리를 메꾸었던 그 많은 민주 인사들의 함성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아. 나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 따라서 5.18을 진짜로 잘하기 위해서 그 가짜들을 좀 끄집어 내버리자 이거야. 응? 당신도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반대 안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광주에 가서 출마하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5.18 민주화 운동 오늘 하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하고 꼭 같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한동훈이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동훈 것 어디 있죠? 한동훈도 5.18 문제에 대해서 1월 4일 날 광주를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 거죠. 5.18 정신 헌법 수록 재확인. 재확인이란 것은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그걸 재확인한다. 그런 것으로 5.18 참배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당시에 한동훈이를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거기서 5.18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감히 하기 어려웠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따라서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무슨 개헌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5.18 문제에 대해서 진짜 5.18을 범국민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5.18에 꼭 유공자로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니 평가 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이런 걸 정리하는 대규모 국민적 운동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에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압력을 넣겠지만 적어도 아주 쉽게 국민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아니 5.18 당시에 거기서 군경과 충돌해갖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죠. 5.18 희생자들. 그 사람들이 망월동 묘지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참배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묵도하고 그들의 후손이나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게 좋죠. 그런데 5.18에 조금 옆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했던 사람들, 정치인, 신문기자, 종교인,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와 들어서 5.18 유공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돈 뜯어먹는 게 수십억 수천억이야. 이거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해서 5.18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광주 시민이 주도해서 만들어라 이거야. 니들이 관변단체에서 조사위원회 만들어가 없다 있다 그런 하지 말고 전 국민적 신임 속에서 다시 한번 스크린해야 한다 하는 게 입장이야.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당장 끄집어내기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자기는 한동훈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제3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만들기를 기대했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낙연은 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도 우파를 도입하려는 생각은 거의 안 해. 그리고 또 그거 할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들 누구들이 막 붙고 난리 법석에 그래서 냉정하셔. 내가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떨어지는 이삭을 줍기에 바쁜데 이낙연은 사람이 난 개인적으로 참 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는 아직 발휘하지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을 휘어잡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그렇게 크게 평가받지는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조홍천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쪽으로 가버리고 그것도 내가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위 10%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탈당을 한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른은 이낙연하고 가장 친한 동지입니다. 이 사람도 좀 어물어물해. 그리고 오긴 오겠지만 임종석을 또 부른다고 해서 아니 임종석을 거기다 부르냐? 임종석이 어떤 인간인데? 임종석 곧 이퀄은 문재인 아니냐? 그럼 문재인 제2중대 만들겠다는 거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임종석이가 오는 것을 보류했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해서 자숙하겠다 하는 입장을 하셨는데 그건 이낙연에게 대해 신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는 8월 달에
돌아오는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제끼고 대표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낙연 당이 생각보다도 크게 확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친박연대 식으로 민주당에서 밀려난 사람 반대파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생각이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중도 우파를 붙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뭐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한동훈에게 대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말은 왜 한동훈이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해서 나한테만 고기 가시오,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한동훈도 이낙연의 이 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한동훈이나 이낙연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 사전선거에 참여를 안 하기 운동을 좀 벌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캠페인을 벌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나 하는 것도 법조인으로서 챙겨봐야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사전선거 참가 안 하기 운동하고 벌리는 것보다는 사전선거는 선거는 당일 투표해서 하자, 이런 캠페인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란의 문제가 사전선거에서 벌립니다. 사전선거에는 누가 찍었는데 투표인 명부도 작성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공천이나 적당히 어물어물 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참 딱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당사자들이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편지 어쩐지 왜 그렇게 지들이 억지로 쓰는 거요? 예? 아니 그걸 그렇게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인 생도로장을 찍자면 따라가야지. 예? 버티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총장까지 파견한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우리 경고했는데 안 듣는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요? 뭐 이거 뭐 대장간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큰 소리를 꽝꽝 치는 것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니들도 우리한테 좀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내놓고 인상 꽉 쓰고 돈 받으면 니들도 큰 소리 못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요새 흔히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중국의 선거 개입, 북한의 선거 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 옛날 양정철이가 다 북한에 중국의 공산당 당교에 가서 뭐 업무 현황 맺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뿌리 깊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선거는 현재로 봐서 어떻든 국민의힘이 1등이 될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워낙 이재명이가 그냥 자기 수족을 다 털어버리고 어쩌고, 심지어 그 누구야, 사진 한번 보여줘봐. 김영주 부의장. 응? 김영주 부의장이 68세, 난 또 저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무난하고 원만한 사람이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그 옆에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섰는데, 김영주 부의장이 얼굴이 좀 남성처럼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크고. 그러니까 윤지혁은 꼭 동생 같고, 밑에 있는 것은 막내 동생이나 아들처럼 뭐 이렇게 보여요. 이 당당한 여자예요. 당당한 여자. 그런데 무슨 채용 비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채용 비리가 문제 있으면 까야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무 말하는 걸 탁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김민주 화 날만 하죠.
1,500명 내리고 영등포 갖고 제가 살던 지역에 그 바로 옆인데 얼마나 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저것도 보자면 이재명의 자충수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차라리 경선을 시키든지. 예? 그런데 저렇게 해보니까 김명준은 호호탕탕 여기 와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하는 것이 또 김명주가 나니까 그 사람 뭐 이런 일 때문에 빵점 받아서 한 정당의 대표가 자기 소속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불명을 하니까 그 사람 빵점 맞아서 이런 일 때문에 빵점 맞아. 이거 뭐 어디 시골 장터에서 옛장수도 아니고 그 마음대로 그렇게 떠들면 됩니까?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 참 선거라는 게 정말 뭐라고 할까 웃긴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아까 그 원외정당 비례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저 또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정말 이것도 웃겨.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비례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까 말하는 친북 주소파들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근데 나와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서른둥둥으로 해서 이낙연과 연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민주연합이야. 앞에 더불어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주 아니면 그냥 넘어지는 모양이죠. 민주라는 것은요. 북한도 써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념적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합니다. 자유민주가 붙거나 민주 전진당이라 붙거나 대만에 야당하다가 집권당 된 정당이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아주 한미한 야당으로 제가 의원하고 있을 때 쫓아와서 만나서 얘기해서 오랫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당한 집권당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쪽에 국민의힘은 무슨 배짱인지 이쪽에서 니들 시끄럽게 떠드는 군소정당, 소위 원외정당, 시끄러운 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주공화당 하는 조아무개는 왜 우리 안 들어주냐고 큰소리 꽁꽁 치고 또 자유민주당 하는 고아무개 변호사는 또 어디 딴 데 가서 우리하고 같이 뭐 합시다 하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서 지금 복잡해. 각계약진이에요. 그러니까 옵서버 제3자의 정치 관찰 옵서버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각계약진을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신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해졌어 이제. 오만방자해졌어. 그럴만도 해요. 오늘 현재 상태로 봐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잘 조정을 해갖고 이 좌파 쪽에 지금 이낙연 서른이 꾸미려고 하는 그 제2의 민주당 같은 좌파 본연의 자세를 가진 것에 비해서 우파 본연의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광화문 세력만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전화무게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어. 많은 사람이. 그게 다 모아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대동단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못하면 한국의 보수라는 게 형편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낍니다. 이래가지고 민주주의 해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뭐 들어있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선거한다고 아우성 치고 돈 들어가고 그냥 공천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뭐 하고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도 성숙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일시 어떤 사람 이번에 국민의힘이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된다고 막 엄포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과장이고 적어도 그러나 북한의 이해에 맞는 걸맞게 하는 상당한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그리고 정치계에 정식으로 또아리를 치게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대표와 또 이쪽에 중도 우파 자유주의 사람들하고 일정한 친교가 있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뭘 해보기가 하는 생각은 단념했습니다. 단념해서 그냥 웃고 그냥 쳐다만 보고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코멘트는 해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갈까 하고 자,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자세히 여러분이 관찰하고 해설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아주 빛나는 팔색조 같은 변신 이것이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내재적인 어떤 세력과 연계돼서 지난번 180석을 만들었던 그런 깜짝 기적이 아니고 하는 일종의 나는 조작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간신히 유지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토닥거리고 좀 언쟁도 좀 있고 합니다만 이거 선거 지날 때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다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누구 가서 마이크 잡혀서 선거 유세도 해주고 그럴 작정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에 그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혹시 원희룡의 득표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도 뛰다가 막판에는 그만둔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 유권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요새도 최근에 큰 거 하나 폭로됐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나라 사법에 아이도 좌파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진리에 끌고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 이런 불안은 있지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재명이 죽일 놈 살릴 놈 다른 사람이 막 덤벼 들어가지 하지 않아도 원희룡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덤벼들면 한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 지금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찍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찍은 건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단결시키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제 기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또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그 조국이 그렇게 여론에 10몇 %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조국 팬덤이라는 게 전혀 허상이 아니었구나. 근데 조국은 인물도 훤칠하고 똑똑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산호맹의 관계를 어떻게 이성하게 해가지고 그쪽 사람이 콱 이렇게 뭉쳐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 국회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3.1%가 나오고, 이낙연은 아직 체제를 만들지 못해서 1.6인가 나왔더라고요. 지지부진해. 앞으로 이낙연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던 이낙연과 김종인이가 쌍으로 해서 이재명과 연합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가능성은 오늘 현재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용인 근처에 무슨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양양자 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이원업까지 해가지고 한판 청춘의 정열을 불태우려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선전하기를 바라고요. 이준석도 이번에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장래가 좀 캄캄해. 그래서 선거 캠페인하고 하면서도 겸손하게 말을 좀 천천히 자기의 이상과 희망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내가 이준석이 지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그런 거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주일에 2-3번씩 감옥을 가는 그 죄가 아무리 믿고 어쩌다고 할지라도 평생 제1정당 이 나라의 야당의 대표가 선거 캠페인 하면서 감옥수를 재판을 일주일에 2-3번 가고 하는 것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정식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면 좀 봐줄 줄은 모르겠으나 선거 한 달 전쯤이나 3월 10일쯤 되겠죠. 4월 10일이니까 한동훈이나 혹은 윤 대통령이 선의의 압력으로 대법원 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재판을 좀 연기하는 그런 페어플레이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한국 정치가 이 각박함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꼭 이재명이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지가 자초한 일이지만 재판받으랴 선거하랴 어쩌니까 그 모양이 너무 공색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듣지만 천천히 가지만 책임 있게 절차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다 보니까 그냥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됐으면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워낙 사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하느라고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한번 할까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펜딩 이슈가 많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참고 그냥 오늘 월요일 날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능하면 자주 해라고 압력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약간 분쟁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화해하라고 열심히 저에게 그렇게 악담은 아주 적고 그 한 95% 정도가 화해하라고 자꾸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언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